여러분 이번 세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7회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 포럼 이번 세션은 하드파워의 충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이끌어 가실 좌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태환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동아시아재단의 운영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션 함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하드파워의 충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리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입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좌장을 맡아서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사분을 오늘 4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아주 저명한 학자이자 분야 전문가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 바로 왼쪽에 계신 와타나베 야스시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오 대학교 환경정보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기숙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연사분들이 계신데요. 두 분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이왕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이왕 교수님께서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공공외교센터 소장이시기도 합니다. 현재 제이왕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데요.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패널 분께서 접속을 해주실 겁니다. 왕이웨이 교수님이신데요.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아직은 접속을 안 하신 상태인데요. 곧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서 제가 3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웨이 교수님 오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짚고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변화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질서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분배 역량, 물질적 분배 역량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강대국 경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강대국 경쟁이 글로벌 정치에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 행사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어도 공간과 장소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부문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 경쟁의 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강대국 경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예전만큼 특히 냉전 종식 때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미국의 하드파워 역량에 마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틈이 훨씬 더 지금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제 우리가 권력의 분산 그리고 힘의 분산, 힘의 전환, 글로벌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권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행위 주체들의
부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예를 들면 국제 질서에 있어서의 그런 이상적인 형성입니다. 특히 미중 숙적 관계, 경쟁,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이제는 이런 다른 아이디에이션 차원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분열이, 대립적 분열과 블록화가 보다 더 블록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의 블록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진영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미국과 서구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이에 대립하여 반자유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반자유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각 당사자들이 그리고 각 진영이 가치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가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얻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가치 논쟁이 자유주의 그리고 반자유주의 진영 간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런 물질 분배 역량에까지도 이런 문제가 함께 결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지정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저 지리학적, 정치학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화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 문명적인 차원으로까지 이제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외교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지정학적 논쟁에 있어서 공공외교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공공외교를 이제는 소통적인, 그리고 어쩌면 여러 가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실천과 프랙티스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고 가치를 둘러싸고 아이디어를 둘러싸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굉장히 큰 변화들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공외교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립이 강대국 간에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이 강대국 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공외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수단으로서, 강대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써야 되는 것인가? 혹은 너무 국한되어 있는, 자신의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국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갈등과 지정학적 대립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외교가 더 심화되고 있는 대립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오늘 드리고 세션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개별 발표를 저희가 이번 세션을 통해 진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질문과 답변으로 또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똑같은 질문을 모든 패널분들께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패널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고 질문 하나에 대한 답만 주시기를 제가 제안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분 정도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뭐 중점이라든지 주안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공외교가 최근 5년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공외교의 핵심 중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와타나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재단에 이번 행사, 중요한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료분들 그리고 새로 뵙게 되는 분들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메르켈 독일 전 총리의 사진이었는데요. 당시 G7 정상회담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트럼프 대통령을 쏘아보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 당시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일본이 규칙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과 동시에 이런 미국 내 대중적 반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포이프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2016년 8월에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 용어를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전략적 개념이 일본에서 태동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공공 외교 최근 중점을 좀 보자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공 외교는 굉장히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긴 합니다. 다양한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이 직접적으로 이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강조를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린 그리고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등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일본 정책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열린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죠? 예, 공공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전부 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0년, 5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그런 중점들이 거기와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조기숙 선생님. 네, 제가 사실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자 합니다. 제가 유일한 한국인 참가자라서. 근데 지금 영어로 그냥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이야기하기가 더 소통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라던가 미국의 그 각축 경쟁 사이에 낀 모습인데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한국을 중요한 외교적인, 교육적인 교역 파트너와 함께 이 지역의 성장을 꾸리겠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었고, 미국은 뭐 동맹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비교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이라는 것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예, 제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 정책, 북한을 향한 화해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고, 단순히 화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3자 회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런 북남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친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그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적 외교라고 부를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계속해서 그래왔습니다만 유일한 한국의 외교 정책 중, 이 공공 외교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세안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공공 외교 정책입니다. 서울의 한 아세안 센터를 문재인 정권 당시 개소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제주 아세안 홀을 평화연구소에 연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눈에 띈 사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 외교를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더욱더 활발하게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왕 교수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public.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5년간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처장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들을 보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거기에 더해서 이 대외 정책의 기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 기관관 그런 전략 공격 외교라고나 할까요? 왜냐하면은 소통의 난자라는 것이 계속 큰 난자로 공공 외교 내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렇고 다른 국도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많이 발전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언제보다 이런 공공 외교가 디지털에서 각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이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어떤 압도적인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가짜 뉴스의 통제 간의 어떤 경쟁 그리고 난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한 수준에서 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을 다방면으로 펼쳐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표적을 잡아서 그 가짜 뉴스 퇴출 캠페인을 뭐 국가 주도로 아니면 비국가 주도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공공외교의 현대화 능력, 역량 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조금 더 이런 청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관계자 역시도 자체적으로 훨씬 더 나은 맞춤화된 잘 관리된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전파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파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외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서 여전히 좀 적절하지 않다고나 할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보통신 그리고 미디어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 개발이 공공 외교 분야에서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력 개선 활동들이 여러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공공 외교 역량을 혁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외교 정책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전통적으로 항상 외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사안들이 사실 명확한 경계랄 것이 없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그 흐름들을 보시면, 기능들을 보시면 경계랄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도 이러한 외교 정책이 국내 정책과 다름이 없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시도 외교 정책, 미국의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국내 유권자들에게도 이런 글로벌 이벤트를 정확히 전달해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전달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미국은 또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대외 정책과 엮여 있구나, 이게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법 기관을 비롯해서 모든 이 운영 도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네, 제이완 교수님 감사합니다. 상세하지만 아주 분명한 그리고 간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공공 외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웨이 교수님 계시죠?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중국의 공공 외교는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난 5년은 아니고요. 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20차 당대회가 다음 달에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하에 중국의 공공 외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더 활발하고 활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입니다. 그저 이런 서구의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중국이 누군지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정책이나 중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도 포함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그런 중국 문화까지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전통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런 공공외교 특징은 조금 서구권과는 다른데요. 지금 저희는 저희의 공통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적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비난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중국의 특징을 더 부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위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핵심 가치가 중국의 사고방식에 깊이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자주의라든지,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의 동맹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뭐 양자주의, 이런 다자주의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유엔 기반의 이런 체제라든지 이런 유엔 기반의 질서, 이런 규칙에 입각한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공 외교 정책은 시진핑 주석 리더십 하에서 중국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의 공공 외교 정책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인류라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라든지 안보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현재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공공 외교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의 주제가 하드파워의 충돌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도전, 누군가의 도전, 이런 라이벌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자 하고 저희가 이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정책 역시도 당연히 저희가 이를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경쟁에 관한 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서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서구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인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국가에게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한쪽을 택해라라는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공평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택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디지털 문명화된 시대이죠.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다 서로 디지털 세상에서는 서로 상호 의존 쪽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다 함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시장 원칙이라든지 시장 글로벌화라든지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의 공공 외교 정치는 우리의 공통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만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요. 중국이 최근 공공외교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데 혹시 문제는 없나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 간의 경쟁이 지금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간의 경쟁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You don't see any 혹시 그런 가치 경쟁은 미국 간에 중국 간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Yeah, I don't.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자유주의라든지 반자유주의라든지 뭐가 되었든 간에 오늘날의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지난 한 세기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사실 현재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화 시대로 넘어왔고 이제는 우리가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래된 패턴을 새로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주의의 끝이다. 자유주의의 종말, 글로벌화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컨센서스에 기반을 해서요. 그리고 글로벌화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글로벌화를 그리고 중국이 유엔 체계를 수호하려 합니다. 공동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하나된 세상을 원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second question. 제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이제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씨부터 가면 될 것 같은데요. Do you 교수님이 보시기에 공공 외교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공 외교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중국이 생각해왔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역할을 중국의 공공 외교가 해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갈등과 경쟁을 어떻게 좀 줄여야 할까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 일본, 중국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공생이라는 개념입니다. 뮤추얼리즘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공생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중국의 문명화라든지 미국의 문명화라든지 다른 국가의 문명화 모두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 아니면 all or nothing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뿌리 깊은 가치 논쟁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먼저 중국은 사람이 먼저다. 인민이 우선이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모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태어났다. 신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신이 사람을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중국에서는 신이 단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신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가치와 그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인권 문제도 인권은 신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이런 대립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런 좀 차이가 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적어도 어떤 중요 개념, 인권과 같은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외교의 역할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제 왕 소장님, 이 시대에 말씀하신 걸 감안했을 때 공공외교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5년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 정세를 감안했을 때 규범적으로 공공외교는 뭘 해야 될까요? 혹시 미국 공공외교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네,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힘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조금 조정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겠죠.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질문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공외교의 새로운 역할이 있을 것인가, 기존의 역할 그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더 가시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좀 생각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공외교의 역할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국가들이 공공외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경쟁 관계도 있고 경쟁 구도도 있고 분쟁도 있고 가치 그리고 이해관계 간의 상충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문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평화 번영을 구가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해진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이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파트너십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새로 주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이 상황 자체가 힘의 균형 그리고 파트너십의 조합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공공외교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공공외교의 정수라고 한다면 관계 형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청.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경청이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긴장을 완화하고 또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한다면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중미보로 다 해라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국, 그보다 더 작은 국가들의 책임감 있는 어떤 행동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분포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동맹국,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을 주도로 하는 동맹국의 역할이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기타 국가들의 부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좀 더 근면하게 어떤 편에 설 것인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양자택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폭이 넓은 공공 외교 활동을 통해서 지지 활동을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견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작은 국가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조금 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무게중심을 잘 잡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중견국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이런 강대국 간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을 마주한다고 했을 때 아주 지역적인 그런 국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공공외교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좀 더 큰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한 거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국가 관계라는 것이 감성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사고의 교류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교류의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교류를 좀 더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이 공공 외교라는 것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리자면은 혹시 바이든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공공 외교를 위한 노력, 관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중국과의 노력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바이든 정권에서 대외 정책을 봤을 때 그 기조 중에 하나가 저는 소위 이 이분법적인 접근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 혹은 전제주의와 아예 다른 노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관계 형성, 소위 말하는 그런 비자유적인 공공외교에 대한 미국의 태도일까요? 미중 관계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국가 소지역 수준의 어떤 행위자들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라는 것이 다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쟁 그리고 경쟁이 한 면에서는 나타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은 그러한 라이벌 관계라고나 할까요? 이 라이벌 관계가 사실 비생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공외교 전략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서 한면으로는 이 미국 자체의 그 가치를 수호하면서도 그리고 법치주의적인 그 국제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양측의 병진 전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글로벌 사안만 보더라도 사실 국가의 국경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국익도 의미가 없고요.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조기숙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외교의 새로운 규칙은 뭐가 돼야 될까요? 특히 개인적으로 어떠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강대국이요? 네,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국가들의 공공외교의 규칙이 어떤 게 새롭게 정립돼야 될까요? 일본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쟁 관계라는 것이 가치로 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익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국내 어떤 그런
의견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굉장히 글로벌화를 지지해 왔고 공화당에 비해서 훨씬 더 뭐 둘 다 그렇긴 합니다.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 당시에도 당시 국내적으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해 왔고 예를 들어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실업률이 심각하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국수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중국을 대했고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이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강경한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거 공약을 다 지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재선 기간이 다가오자 그 장벽 기억나시죠?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권이 됐죠. 사실 이러한 미국의 반중국 정서를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거는 근데 사실 아니죠. 둘 간에 경쟁이 있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그 여론으로 인해서 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여론이 그 미디어와 합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3차 세계대전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인간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장기간의 번영의 시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원 펄처스 이제 사실 노원 펄체이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도 이제 소비를 안 하는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수주의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반감들이 도처에서 강대국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성난 민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꼭 합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국가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이 씨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프트 파워 활동들이 러시아를 압도했고 하드 파워의 부족분을 다 메꿔줄 정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권력의 변화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라던가 아니면 군사 규모에 모두 좌우됐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비정부 행위자, NGO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시민사회 이 역할들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상호 연결성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돼서 뭐 동맹관계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어떤 위치라던가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토 회원국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등에 지금 나토 동맹국을 업고 있죠. 이러한 국가 간의 상호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 효과로 이제 하드 파워의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그동안 소프트파워 그리고 공공외교의 힘을 경험한 이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강대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다른 국가를 침투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주춧돌이 아닌가 아니면은 강대국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조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공공외교의 새로운 정책, 공동외교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태
전략 그리고 인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 외교 측면에 있어서요. 자, 지금 두 번째로 이제 패널 질문 한번 드리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일본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넘어가고 있다,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일부 당사자들은 이를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봉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만, 아베 총리가 그러려고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그 의미에 있어서 좀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를 감안했을 때 일본이 앞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공공 외교로 나아감에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보시면 규칙 입각의 질서를 수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국제 질서 혹은 규칙에 입각한 질서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서구에서 마련한 개념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마련이 되었죠. 그리고 냉전 이후에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도 있고 좀 좌절스러운 답답함도 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내에서 말이죠.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컨셉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이제 이를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규칙에 입각한 질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구 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뭔가를 경쟁 국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일본의 공공 외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점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왕이웨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서구 중심의 규칙에 입각한 질서를 업그레이드할 때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스스로를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의 공공 외교가 그 목적에 부합할 만큼 효과적이냐?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보자면 전통적으로 일본 내 중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분들 많으신데요. 이분들이 우려하고 조금 주저하는 게 있는데 중국 방문을 좀 주저합니다. 코로나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검열이라든지 예를 들면 구금을 당한다든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중국 방문을 꺼려 하십니다. 사실 중국의 공공외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손실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 수준의 일본 내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에 관한 관점을 전해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의 공공외교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이는 이제 새로운 공공외교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고 공공외교는 보다 더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공공외교를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파간다라든지 이런
침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뢰도가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이라든지 이런 침투를 통한 선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런 것들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 보다 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 외교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두고 더욱더 경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의 공공외교관이라면 조금 더 우려할 거면 이 측면을 좀 더 우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와타나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사실 위에 선생님 또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왕이웨이 교수님의 답변이 좀 듣고 싶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중국이 큰 기회를 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학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많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의 이미지, 일본 내 그리고 한국 내 중국의 이미지를 보면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놀라실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86% 정도에 달하는 국민들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요. 코로나 정책뿐만이 아니라 인적 교류뿐만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중국을 보다도 독립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별개로 본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미국이 중국을 볼 때 전략적인 라이벌로 간주를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저희를 적으로 봅니다. 미국은. 이게 한국의 그리고 일본인들의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쟁이 있다면 미국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관한 거버넌스고 어떤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서 어떤 거버넌스 모델이 국민에게 승인받을 것인가, 인정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거버넌스 모델이 인정받을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당대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이런 류의 아주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미국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런 패권적인 담론이 없다면 특히 미국의 이런 패권적 담론이 없다면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영향력은 많은 국가 내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민주주의라든지 사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좀 말씀하신 내용에는 크게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G라든지 혹은 산업화라든지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그리고 화웨이 문제도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사실 이런 첨단 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중국이 더 많은 그런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단순히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미국 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는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패널 분을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 see. 네, 저쪽에 여성분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 출신이고요. 저는 국제 캠페인 누클리어 웨폰 캠페인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지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의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하원 의장의 방문이 어떤 균형, 평형 상태를 다시 복원하는 데 기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죄송합니다. 기숙 교수님께, 조 교수님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영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의 영향을 여쭤보셨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 지역의 평형 상태를 다시 복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균형 관계를 다시 불러왔다고 생각하시나요? Balance, power balance. 네, 힘의 균형에 대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펠로시와의 약간 거리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방문은 뭐 정부의 의사는 아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 아니다. 스스로 원해서 간 거다라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정수 아니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의회와의 거리 두기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중에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중의 조명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공화당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바로 이 부분이 국가주의 그리고 이 국가의 충성을 보이는 모습의 이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겁이 났었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당시 낸시 펠로시 회장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사실 환대를 공안에서 안 했죠. 그건 저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리고 대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분위기가 좀 긴장감이 감돌았고 또 걱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국에서 뭔가 좀 위협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군사적인 어떤 대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러시아에 좀 교훈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만 수복이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대만 침투하는 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행인 건지 덕분에 여기가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부 쪽에서도 조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치에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Any other question? 네, 질문 혹시 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분들 중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질문이 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에 관한 질문인데요. 제이 교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강대국의 중견국의 한국 같은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재원들이 좀 있을까요? 조언을 주신다는 관점에서 요즘에 비강대국, 정말 많은 비강대국들이 사실 이런 주요 강대국들의 논쟁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든 대놓고든 한쪽을 택해라라는 강압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솔루션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현실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또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들, 예를 들면 중견국들의 공공외교의 새로운 역할이 궁금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가 궁금한데요. 와타나베 교수님 조언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국가들은 고유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자 강대국을 상대하고 있죠. 그리고 최대한 존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특히 이런 기권하는 국가들을 특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기권하는 국가들은 제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양쪽 모두를 이용하려는 모습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현명해 보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앞으로도 서구 쪽에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다른 문제도 관련해서 말이죠. 한국의 공공외교 차원을 좀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면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외교 정책이 혹은 외교적인 메시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추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보당이었다가 보수당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이 바뀌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 또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국의 문화를 좀 보자면 제가 특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한국의 문화를 통해 전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수상도 한 영화죠. 기생충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생충은 사회적 계층이라는 문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명했던 영화인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감을 샀던 겁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이 기생충이 너무 부정적인 영화다. 이런 한국의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적나라해서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하기에 기생충은 한국이 자아 비판이 가능한 나라구나라는 걸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구나라는 것을 기생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프 나이 교수님께서 이런 메타소프트 파워라고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메타소프트 파워를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말이죠. 제가 바라건대 메타소프트 파워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어떤 것을 우리가 요청하든 이는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The great 네,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외교의 장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 교수님? 마지막으로 가시겠다고? 네, 그럼 제이왕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비강대국의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혹시 조금 권고할 사항이라던가 특히 한국에 조금 권고 사항 있으세요? 아니면은 현재 이 지정학적인 이 경쟁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생각에 한국은 더 이 차세대
청년층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이 인구라는 것이 항상 변동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인구가 개도국 내에서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서구 국가들을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인종의 재편이라고나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 저희의 밀레니얼 세대의 3분의 1이 히스패닉 계열이라든가 아시아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인종이 섞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이민자들이 낳은 2세, 3세들의 비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OECD 주요국들이 또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문화 역시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문화적인 가치도 바뀌고 있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젠더 평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수자의 권리라던가 환경보호라던가 등에 대한 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구를 보시더라도 동시에 현재 어떤 틀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청년 이런 세대들이 이 정책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투표권이 없다는 문제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기성세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정책에 의견을 내지 못하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청년 세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에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청년 세대 활동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 정책단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다 반영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이 국가 관계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가? 이 청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사안들은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는가? 이게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연구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한국을 위한 제언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제언을 드리자면 딱 생각나는 것이 이 문화산업의 한국의 부상을 보시면은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의 팝 문화가 청년 세대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물론 그 마음에 사로잡는 무엇인가 있겠죠. 청년이 딱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청년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부르는 이 세대는 사실 미스테리하다고도 느껴지고 사실 상상 속의 세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세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 업무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을 저격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위에 씨. Some recommend- 네, 한국 공공외교에 대해 조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한국의 공공외교는 점점 더 한국 스타일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스타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한국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한국 스타일이란 한국 문화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 국가로서. 그래서 사실 이데올로기나 동맹이라든지 논쟁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롭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를 서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kay, is that it?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Good,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와타나베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이 대외 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 교수님께서도 논문을 쓰셨죠. 그 논문을 보면은 말씀하신 그 어떤 펜들럼의 흔들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일관성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일관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제 논문 중에 하나에 이 점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을 환대하거나 아니면 회담을 가는 것들을 거부했을 때 어떤 그 위치 자체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고역국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좀 세련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의회를 대표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의회를 파트너로 삼았을 수도 있을 일인데 아예 단칼에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가장 큰 외교 참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이 걸어온 길을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공공외교 정책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견국의 어떤 이런 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외교 정책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공공외교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강대국의 비즈니스입니다.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도 공공외교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영국이 이제 선회했죠. 문화 외교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마 블레어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이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걸을 줄 미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 탈퇴를 선언을 했고 좀 더 문화 외교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호주나 캘러드도 그 전철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펼쳤는데 영국이 이런 식으로 선회를 한 이후에 호주와 캐나다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공외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성외교 아니면 연성외교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사실 그 두 가지 요소가 이 연속체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1차원의 연속체다라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호 쌍방향의 이 경성 외교와 이 강성 외교 사이에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하드 파워가 강화될 수가 있고 반면 하드 파워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왜 이렇게 요즘 핫 이슈냐? 경제의 성장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드 파워가 이 소프트 파워의 어떤 그 영향력에 큰 진폭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국이 동맹국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한국이 앞으로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것은 뭐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등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맹으로서 지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개발이 됐고 발전이 됐으니까 한국이
이제 좀 여지라고나 할까요? 소프트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장님 저도 좀 공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런 어떤 자치권, 자율권을 미국에 좀 줄 필요, 그런 여지를 줄 필요도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시피 우리가 동맹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지라고나 할까요? 특히 비정부 행위자의 역할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기업이라던가 시민사회라던가 아니면 비정부 기구라던가 이러한 이 기관 역시도 그러한 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역시도 정부와 의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저희 역시도 그런 분리적인 그 시각을 이용을 해서 책임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권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실 그런 책임 분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그걸 지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은 이 소프트 파워의 힘을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공공외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공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의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지나야 관계가 무르익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꾸준히 네트워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한국이 물론 그렇게 돈과 시간이 중국, 일본처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부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재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 시민사회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특히 한국의 역할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간의 연관성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국가 관계들이 국제 관계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국제 질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소프트 파워의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하드 파워의 균형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 파워의 균형을 국제사회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같은 이런 비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모든 초청 패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양한 글로벌 지역적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에너지 위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난민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위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협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업과 협력은 글로벌 차원,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의 니즈 충족에만 아직은 급급한 현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공공외교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자조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공공외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글로벌 협력과 협업을 추진하는 공공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좁은 너무나도 편협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공공외교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공공외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패널 분들께 참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패널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션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좋은 의견 내신 두 분과 김태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하드파워의 충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 역할 세션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이후에 또 이어지는 세션도 역시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